무엇이든 드리겠습니다. 제발 아들만 점지해 주십시오. 한밤중 양반댁 마님이 치맛자락을 걷고 뒷산을 오릅니다. 손에는 쌀 한 말과 비녀 하나. 3년째 아들이 없어 쫓겨날 판입니다. 산 꼭대기 무당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그보다 사흘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종갓집 사랑채에서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낮은 목소리였지만 분명하게 들렸습니다. 3년이면 충분하지 않소. 칠거지악, 무후무자. 아들이 없으면 내쫓는 것이 법도요. 마님은 안채 구석에 몸을 숨긴 채 두 손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대꾸가 이어졌습니다. 그래도 며느리가 착실한데 좀 더 기다려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법도는 법도요. 이미 동네에 소문이 퍼졌소. 종갓집 며느리가 3년이 넘도록 아들 하나 못 낳는다고. 집안 체면이 말이 아니오. 마님의 이름은 정씨였습니다. 양반가의 셋째 딸로 태어나 19에 이 종갓집으로 시집왔습니다. 남편은 온화했고 시부모도 그리 모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3년이 지나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딸이라도 있으면 다행이었을 텐데 그마저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정씨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옆에서 코를 골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눈물만 고였습니다. 친정으로 쫓겨가면 집안의 망신입니다. 오빠들도 아버지도 얼굴을 들지 못할 것입니다. 재혼은 꿈도 꿀 수 없고 평생 골방에서 늙어갈 신세가 됩니다. 다음 날 아침, 정씨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아침상을 차리던 종년이 그녀를 보더니 눈을 휘둥그레 떴습니다. 마님, 안색이 왜 그러십니까? 밤새 주무시지 못하셨습니까? 아니다. 괜찮다. 마님, 혹시. 종년이 주위를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혹시 뒷산 무당 이야기 들으셨습니까? 정씨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무당이라니.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소리냐?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만 저희 고모가 옆 동네에 사는데요. 거기도 5년 동안 아이가 없었답니다. 그런데 뒷산 무당한테 빌고 나서 바로 아들을 낳았답니다. 정씨의 손이 멈췄습니다. 종년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정말이냐? 예. 그런데 그 무당이 아무나 만나주지 않는답니다. 밤중에만 만나주고 조건도 까다롭다고 들었습니다. 어디 있느냐? 그 무당이. 종년이 뒤를 돌아보더니 속삭였습니다. 뒷산 깊은 곳에 산제당이 있습니다. 거기서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님, 말해보거라. 함부로 갔다가는 큰일 난답니다. 꼭 정성을 다해야 하고 무당이 시키는 대로 해야 한답니다. 안 그러면 오히려 화를 당한다고. 정씨는 그날 저녁 내내 고민했습니다. 무당을 찾아간다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남편이나 시부모에게 들키면 더 큰 망신입니다. 하지만 이대로 쫓겨나는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사흘째 되는 날, 정씨는 결심했습니다. 밤이 깊어지기를 기다렸습니다. 남편이 잠들자 조심스럽게 일어났습니다. 미리 준비해둔 쌀 한 말을 보자기에 싸고 머리에 꽂았던 은비녀를 뽑았습니다. 치맛자락을 걷어 올리고 뒷문으로 나섰습니다. 뒷산은 어두웠습니다. 달빛도 구름에 가려 희미했습니다. 정씨는 숨을 가쁘게 몰아쉬며 산길을 올랐습니다. 가시덤불이 치마를 찢었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1시쯤 올랐을까 멀리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산제당이었습니다. 낡은 기와지붕 아래 촛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정씨는 숨을 고르고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때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시지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씨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떻게 자기가 온다는 것을 알았을까?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한 여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나이는 40줄쯤 되어 보였습니다. 하얀 무복을 입고 머리를 풀어헤친 모습이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깊고 날카로웠습니다. 절박하시군요. 무당이 말했습니다. 정씨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아들을 점지해 주십시오. 무당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정씨가 가져온 쌀과 비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정성은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무당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그 미소가 왜인지 섬뜩했지만 정씨는 고개를 숙인 채였습니다. 무당이 일어나 제단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촛불이 흔들리며 그림자가 길게 늘어났습니다. 정씨는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아들을 원하십니까? 예, 간절합니다. 얼마나 간절하십니까? 정씨는 고개를 바닥에 닿을 듯 숙였습니다. 목숨이라도 바치겠습니다. 무당이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제당 안에 울렸습니다. 목숨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무당이 제단 위에 놓인 붉은 천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 아래 낡은 두루마리가 나타났습니다. 매달 초하루 자정에 이곳에 오십시오. 남편은 물론이고 그 누구에게도 들키지 말아야 합니다. 한 번이라도 들키면 모든 것이 끝입니다. 정씨는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아닙니다. 무당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촛불에 반짝였습니다. 올 때마다 집안의 귀한 물건을 하나씩 가져오십시오. 폐물이든 쌀이든 포목이든 무엇이든 좋습니다. 다만 반드시 귀한 것이어야 합니다. 값싼 것을 가져오면 신령께서 노하십니다. 정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집안의 물건을 몰래 빼돌리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대목에서 이상하다고 느끼셨나요? 하지만 정씨는 이미 절박했습니다. 돌아갈 곳도 없었고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정말 아들을 낳을 수 있습니까? 12달을 채우십시오. 한 달도 빠짐없이 한 번도 들키지 말고. 그러면 반드시 아들을 점지해드리겠습니다. 무당이 두루마리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붉은 글씨로 무언가 적혀 있었습니다. 한자였지만 정씨가 알아볼 수 없는 이상한 글자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신령과 맺는 약속입니다. 여기에 마님의 생년월일을 쓰십시오. 무당이 붓을 내밀었습니다. 정씨는 손을 뻗었지만 주저했습니다. 혹시 이것이 저주나 그런 것은 아니겠지요? 무당이 피식 웃었습니다. 저주라니요. 이것은 축복입니다. 마님께 아들을 점지하기 위한 신성한 의식입니다. 의심하신다면 그냥 돌아가셔도 됩니다. 무당이 붓을 거두려 하자 정씨가 황급히 붙잡았습니다. 아닙니다. 쓰겠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생년월일을 적었습니다. 붉은 먹물이 종이에 스며들었습니다. 무당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첫 번째 물건을 바치십시오. 정씨는 품에서 은비녀를 꺼냈습니다. 시집올 때 어머니가 주신 것이었습니다. 무당이 받아들고 촛불에 비춰보았습니다. 좋은 물건입니다. 정성이 느껴집니다. 무당이 비녀를 제단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향을 피우며 알아듣지 못할 주문을 외웠습니다. 목소리가 낮게 울리며 제당 안을 채웠습니다. 정씨는 온몸이 굳어 그 자리에 무릎 꿇은 채였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무당이 주문을 멈췄습니다. 첫 번째 위식이 끝났습니다. 다음 달 초하루 자정에 다시 오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누구에게도 들키지 말고
반드시 귀한 물건을 가져오십시오. 알겠습니다. 정씨가 일어서려 하자 무당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한 가지 더. 만약 약속을 어기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정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당의 눈빛이 싸늘하게 빛났습니다. 아들은커녕 집안에 큰 화가 닥칠 것입니다. 남편이 병들고 시부모가 돌아가시고 집안이 풍비박산 날 것입니다. 신령과의 약속을 어기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입니다. 정씨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미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가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이 일은 마님과 저, 그리고 신령만 아는 비밀입니다. 정씨는 비틀거리며 제당을 나섰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산길을 내려오는 내내 무당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누구에게도 들키지 말 것, 매달 귀한 물건을 바칠 것, 12달을 채울 것. 집에 돌아왔을 때는 동이 트기 직전이었습니다. 정씨는 조심스럽게 뒷문으로 들어가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코를 골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옷을 벗고 이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방금 일어난 일이 꿈만 같았습니다. 정말 아들을 낳을 수 있을까? 아니면 무당에게 속은 것일까? 하지만 종년의 고모가 아들을 낳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믿어볼 만한 일입니다. 정씨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12달, 1년만 버티면 됩니다. 집안의 물건을 조금씩 빼돌리는 것쯤이야 어렵지 않습니다. 들키지만 않으면 됩니다. 그렇게 정씨는 악마와의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아직 그녀는 몰랐습니다. 이 거래가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게 될지. 첫 번째 초하루가 지나고 보름이 지났습니다. 정씨는 매일 불안에 떨었습니다. 혹시 누가 자기가 한밤중에 나간 것을 알지 않을까? 혹시 무당이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닐까?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몸에 기운이 도는 것 같았습니다. 두 번째 초하루가 다가왔습니다. 정씨는 이번에 무엇을 가져갈지 고민했습니다. 장롱 깊숙이 숨겨둔 금가락지를 꺼냈습니다. 시집 올 때 친정어머니가 쥐어준 것이었습니다. 손에 쥔이 묵직했습니다. 자정이 되자 정씨는 또다시 뒷문을 빠져나갔습니다. 이번에는 길이 익숙했습니다. 산제당에 도착하니 무당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성이 지극하시군요. 무당이 금가락지를 받아들고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촛불에 비춘 가락지가 번쩍였습니다. 다시 주문을 외우고 제단에 올렸습니다. 정씨는 무릎 꿇은 채 기도했습니다. 제발 아들을 점지해달라고. 석 달째, 넉 달째가 지났습니다. 정씨는 비녀, 가락지 다음으로 은놀이개를 가져갔습니다. 다섯째 달에는 고급 명주 한 피를 몰래 빼돌렸습니다. 여섯째 달에는 쌀 2마를 보자기에 담아 날랐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매달 물건이 사라지는데 눈치채지 못할 리 있겠습니까? 일곱째 달 초사흘, 정씨는 안채에서 술을 놓고 있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며느리, 예? 어머님, 내 장롱 좀 열어보자. 정씨의 손이 멈췄습니다.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요새 집안에 물건이 자꾸 없어진다. 명주도 없어지고 쌀도 줄고. 혹시 네가 아느냐?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그럼 장롱을 열어보는데 거리낄 것이 없겠구나. 시아버지가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정씨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며느리를 의심하십니까? 의심이 아니라 확인이다. 어서 열어라. 정씨는 떨리는 손으로 장롱을 열었습니다. 다행히 아직 빼돌리지 않은 옷가지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원래 있어야 할 비녀와 가락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내 혼수품 비녀는 어디 있느냐. 그것은 정 씨의 입이 바짝 말랐습니다. 거짓말을 해야 했습니다. 지금 들키면 모든 것이 끝입니다. 사실은 제가 친정에 갔을 때 동생에게 주었습니다. 동생이 시집을 가는데 변변한 폐물이 없다고 하여 시어머니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한참을 정 씨를 노려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그럼 금가락지는? 그것도 함께 주었습니다. 어머님, 제 물건을 제가 동생에게 준 것이 잘못입니까? 거짓말이 입에서 술술 나왔습니다. 정 씨 자신도 놀랄 만큼 자연스러웠습니다. 시어머니는 미심쩍은 표정으로 물러섰습니다. 명주와 쌀은 네가 건드린 것이 아니지? 절대 아닙니다. 혹시 종들이 훔친 것은 아닙니까? 종들을. 시어머니가 턱을 쓸어내렸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구나. 요새 새로 들어온 종년이 좀 수상했어. 내가 알아보마. 시어머니가 나갔습니다. 정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하마터면 들킬 뻔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안도했습니다. 거짓말이 통한 것입니다. 그리고 죄 없는 종년에게 의심이 가게 만든 것도 묘한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거짓말의 시작입니다. 한번 거짓말을 하면 그 다음은 더 쉬워집니다. 7째 달 초하루, 정 씨는 또다시 산재당으로 갔습니다. 이번에는 고급 포목을 가져갔습니다. 무당이 받아들고 흡족해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이제 5달만 더 채우시면 됩니다. 무당님, 정말 아들을 낳을 수 있겠지요? 의심하십니까? 아닙니다. 다만 너무 간절한 마음에 무당이 정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이 차가웠습니다. 곧 좋은 소식이 있을 것입니다. 조금만 더 참으십시오. 8째 달이 지나고 9째 달이 되었습니다. 정 씨는 어느덧 10번이나 산재당을 오갔습니다. 집안의 귀한 물건은 거의 다 빠져나갔습니다. 은수저, 놋그릇, 비단 이불복까지. 시어머니는 종들을 의심했고 몇몇 종을 내쫓기까지 했습니다. 정 씨는 가슴이 찔렸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10째 달 보름쯤이었습니다. 정 씨가 아침에 일어나려는데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입에서 신물이 올라왔습니다. 얼른 밖으로 나가 토했습니다. 종년이 달려왔습니다. 마님, 괜찮으십니까? 몸이 좀... 그때 종년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마님, 혹시 입덧 아니십니까? 정 씨도 화들짝 놀랐습니다. 입덧이라니. 생각해보니 달거리도 2달째 없었습니다. 바쁜 마음에 신경을 쓰지 못했는데 이것이 설마. 의원을 불러라. 정 씨가 소리쳤습니다. 곧 의원이 왔습니다. 맥을 짚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기가 있으십니다. 3달은 되신 듯합니다. 정말입니까? 정 씨의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아이가 생긴 것입니다. 무당의 말이 사실이었습니다. 신령께서 정말 아들을 점지해 주신 것입니다. 소식은 금세 퍼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달려왔습니다. 시아버지도 웃으며 들어왔습니다. 남편은 정 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보, 수고했어. 저도 기쁩니다. 온 집안이 잔칫집처럼 들썩였습니다. 칠거지약으로 쫓겨날 뻔했던 며느리가 이제 아이를 가진 것입니다. 시아버지는 사랑채에서 소박맞는 이야기를 거두었습니다. 이쯤 되면 궁금하시죠? 정 씨는 이제 그만둘 생각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정 씨는 오히려 무당에 대한 믿음이 더 깊어졌습니다. 무당이 없었다면 이 아이도 없었을 것입니다. 무당의 신통력이 진짜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무당의 말을 따라야 합니다. 11째 달 초하루, 정 씨는 배를 안고 또 산재당으로 올라갔습니다. 무당이 배를 보고 빙그레 웃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제가 약속한 대로 되지 않았습니까? 무당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씨는 눈물을 흘리며 절을 했습니다. 무당이 그녀를 일으켰습니다. 이제 한 달만 더 채우시면 됩니다. 마지막 달에는 더 귀한 것을 가져오십시오. 무엇을 드리면 될까요? 무당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다음 달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한 가지 더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는 더 강한 의식이 필요합니다. 다음 초하루에는 집안에 금부치를 가져오십시오. 금비녀든, 금가락지든, 금댕기든. 아이가 무사히 태어나려면 꼭 필요합니다. 정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가져오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씨는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뱃속의 아이가 꿈틀거렸습니다. 이 아이만 무사히 낳으면 됩니다. 그러면 집안에서의 입지도 단단해지고 더 이상 쫓겨날 걱정도 없습니다. 열이틀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정씨를 불렀습니다. 며느리, 내가 너에게 줄 것이 있다. 시어머니가 작은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안에서 황금빛이 번쩍였습니다. 금비녀였습니다.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진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보물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집안의 가보다. 대를 이을 아들을 가진 며느리에게 주는 것이 법도지. 네가 가져라. 정씨는 떨리는 손으로 금비녀를 받았습니다. 무겁고 차가웠습니다. 시어머니가 빙그레 웃었습니다. 잘 간수해라. 나중에 내 며느리에게 물려줘야 할 것이니. 감사합니다. 어머님. 정씨가 방으로 돌아와 금비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촛불에 비친 비녀가 요염하게 빛났습니다. 그때 문득 무당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다음 달에는 더 귀한 것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금부치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이것보다 더 귀한 금부치가 집안에 또 있을까요? 정씨는 금비녀를 꼭 쥐었습니다. 손에서 땀이 났습니다. 이것을 무당에게 바쳐야 할까요? 하지만 이것은 집안의 가보입니다. 며느리에게 대대로 물려주는 보물입니다. 이것이 없어지면 큰일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정씨는 밤새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결론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아이를 위해서라면 이것쯤은 바칠 수 있습니다. 무당이 아이를 지켜주지 않으면 무슨 소용입니까? 나중에 다른 핑계를 대면 됩니다. 12째 달 초하루가 밝았습니다. 정씨는 금비녀를 품에 넣고 자정에 집을 나섰습니다. 배가 불러 산길이 더 험했습니다. 숨이 가빠지고 옆구리가 당겼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산제당에 도착했습니다. 무당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씨가 금비녀를 꺼내 보이자 무당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이것은 집안의 가보입니다. 시어머니께서 제게 물려주신 것입니다. 무당이 금비녀를 받아들였습니다. 촛불에 비춰보고 만져보고 냄새까지 맡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훌륭합니다. 이것이면 충분합니다. 무당이 제단에 금비녀를 올렸습니다. 그리고는 평소보다 더 긴 주문을 외웠습니다. 목소리가 제당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정씨는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무당이 주문을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정씨를 돌아보며 이상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12달이 다 찼습니다. 그럼 이제 끝입니까? 아닙니다. 무당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정씨의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진짜는 이제부터입니다. 12달이 다 찼다는 무당의 말에 정씨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끝이라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무당의 다음 말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진짜는 이제부터입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12달을 다 채웠는데. 무당이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촛불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벽에 흔들렸습니다. 마님, 아이를 가지게 해드렸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가 무사히 태어나고 건강하게 자라려면 마지막 의식이 필요합니다. 정 씨의 손이 배를 감쌌습니다. 뱃속의 아이가 꿈틀거렸습니다. 무엇을 하면 됩니까? 아이가 태어나는 즉시 생년월일과 시진을 적어 오십시오. 사주를 적은 종이를 신령께 바쳐야 합니다. 그래야 아이에게 신령의 보호가 깃듭니다.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갓난아이의 사주를 남에게 준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하지만 정 씨는 무당의 말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것이 무당의 말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알겠습니다. 아이를 낳으면 곧바로 가져오겠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무당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금덩이 하나를 함께 가져오십시오. 손가락 한마디 크기면 됩니다. 그것으로 아이의 수명을 늘리는 의식을 행하겠습니다. 금덩이라니, 집안에 그런 것이 있기는 할까요? 정 씨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금덩이는 어디서 구합니까? 그것은 마님께서 알아서 하십시오. 지금까지 잘 해오시지 않았습니까? 무당이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왜인지 섬뜩했습니다. 정 씨는 산을 내려오며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금덩이를 어디서 구한단 말입니까? 시아버지의 서재에 있다는 소문을 들은 적이 있지만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석 달 후, 정 씨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온 집안이 기뻐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잔치를 열었고 마을 사람들이 축하하러 왔습니다. 남편은 아들을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고생했어. 우리 집안에 대를 이을 아들이 생겼어. 하지만 정 씨의 머릿속에는 무당의 말만 맴돌았습니다. 사주를 적어 가져가야 합니다. 금덩이도 구해야 합니다. 산후조리를 핑계로 방에 누워있던 정 씨는 며칠 후 몰래 일어났습니다. 종이에 아이의 생년월일과 시진을 적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한자 한자 정성껏 썼습니다. 문제는 금덩이였습니다. 정 씨는 밤중에 남편이 잠든 사이 조심스럽게 일어났습니다. 사랑채로 향했습니다. 시아버지의 서재 문을 열었습니다. 다행히 잠겨있지 않았습니다. 촛불을 켜고 안을 살폈습니다. 책장, 문갑, 서랍. 하나하나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찾았을까? 문갑 깊숙한 곳에서 작은 나무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열어보니 천에 쌓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천을 풀자 황금빛이 반짝였습니다. 금덩이였습니다. 손가락 2마디 정도의 크기였습니다. 정 씨는 금덩이를 움켜쥐었습니다. 손에서 땀이 났습니다. 이것은 분명 집안의 비상금일 것입니다. 이것이 없어지면 큰일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그만둘 수 있었을까요? 정 씨는 이미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금덩이를 품에 넣고 서재를 나왔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사주를 적은 종이와 함께 보자기에 쌌습니다. 사흘 후 초하루 밤, 정 씨는 아이를 종년에게 맡기고 산제당으로 향했습니다. 산후 몸이라 걸음이 힘들었습니다. 숨이 가빠지고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산제당에 도착하자 무당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 씨가 보자기를 펼쳐 보이자 무당의 눈이 번쩍였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무당이 금덩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손에 올려 무게를 가늠하고 빛에 비춰보았습니다.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사주는 여기 있습니까? 예. 정 씨가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무당이 종이를 펼쳐보았습니다. 아이의 생년월일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무당이 제단 앞에 섰습니다. 금덩이를 제단에 올리고 사주 종이를 그 위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긴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목소리가 제당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평소보다 더 길고 음산한 주문이었습니다. 정 씨는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게 해달라고. 한참 후 무당이 주문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사주 종이와 금덩이를 천에 싸서 제단 안쪽 깊은 곳에 넣었습니다. 이제 끝났습니까? 정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이제 마님의 할 일은 다 끝났습니다. 아이는 신령의 보호를 받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씨는 눈물을 흘리며 절을 했습니다. 무당이 그녀를 일으켰습니다. 이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명심하십시오. 오늘 일은 절대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정씨는 산을 내려왔습니다. 가슴이 후련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습니다. 아들도 얻었고 무당과의 약속도 다 지켰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아이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정씨는 아이를 내려다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 아이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씨는 아직 몰랐습니다. 진짜 악몽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4주를 넘긴 지 사흘째 되는 밤이었습니다. 아이가 갑자기 울기 시작했습니다. 응애, 응애. 보통 때와는 다른 울음소리였습니다. 목이 쉬도록 울어댔습니다. 정씨가 안아도 젖을 물려도 울음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아가, 왜 그러니? 어디 아프니? 아이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온몸에 땀이 흥건했습니다. 정씨는 겁이 났습니다. 종년아, 물수건을 가져와라. 물수건으로 아이의 몸을 닦아주었습니다. 하지만 울음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새벽녘까지 울어대다 지쳐서야 잠들었습니다. 이쯤 되면 궁금하시죠? 단순히 배앓이였을까요? 다음 날 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해가 지자 아이가 또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심했습니다. 경기를 하듯 온몸을 떨며 울어댔습니다. 아가, 아가야. 시아버지가 달려왔습니다. 아이를 안아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상하구나. 열도 없는데 왜 이리 우는지. 의원을 불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겠다. 다음 날 아침 의원이 왔습니다. 아이를 살펴보더니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몸에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다만 무엇입니까? 기운이 약해 보입니다. 밤마다 운다는 것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혹시 집안에 부정한 것이 들지 않았습니까? 부정한 것이라니. 정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부정한 것이라니 무슨 소리요? 귀한 집 도련님이 밤마다 오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닙니다. 안택이나 푸닥거리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의원이 돌아간 후 시어머니는 곧바로 안택을 준비했습니다. 동네 점자는 무당을 불러 굿을 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울음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이는 밤마다 울어댔습니다. 낮에는 멀쩡하다가 해가 지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온 집안이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열흘째 되는 날, 남편이 아침에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정씨가 깨우려 했지만 남편은 신음만 내뱉었습니다. 여보, 어디 아프십니까? 몸이 천근만근이요. 남편의 얼굴이 누렇게 뜨고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정씨는 황급히 시부모를 불렀습니다. 의원이 다시 왔습니다. 맥을 짚어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상합니다. 맥은 정상인데 기운이 빠져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요? 시아버지가 다그쳤습니다. 의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병이라기보다는 마치 무언가에 홀린 것 같습니다. 허튼 소리 말고 어서 약이나 지어오시오. 의원이 약을 지어왔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날이 갈수록 야위어 갔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잠만 잤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이가 밤마다 울고 남편이 원인 모를 병에 걸리다니. 보름째 되는 날,
정 씨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밤중에 몰래 산제당으로 향했습니다. 무당을 찾아가 물어봐야 했습니다. 산제당에 도착했지만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문을 두드렸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무당님, 무당님,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정 씨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제단은 그대로였지만 무당은 없었습니다. 촛불도 꺼져 있고 향도 피워지지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 사람의 기척이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정 씨는 제단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신령님, 제발 도와주십시오. 아이가 밤마다 울고 남편이 병들었습니다.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정 씨는 눈물을 흘리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 남편의 상태가 더 나빠졌습니다. 정신을 잃고 헛소리를 했습니다. 금이 없어졌어. 여보, 정신 차리십시오. 누가 훔쳐갔어. 시아버지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며느리, 잠깐 나와 보거라. 정 씨는 떨리는 다리로 사랑채로 따라갔습니다. 시아버지의 얼굴에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내 서재에 있던 금덩이를 아느냐. 정 씨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금덩이라니요. 내 문갑에 보관하던 금덩이가 없어졌다. 네가 가져갔느냐? 아닙니다.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그럼 누가 가져갔단 말이냐? 이 집에서 내 서재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집안을 울렸습니다. 정 씨는 바들바들 떨었습니다. 정말 모릅니다. 저는 그때 안채에서 비명이 들렸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아가가 숨을 쉬지 않아요. 정 씨는 정신없이 달려갔습니다. 방에 들어서니 시어머니가 아이를 안고 울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얼굴이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아가야. 정 씨가 아이를 빼앗듯 안아들었습니다. 아이의 몸이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숨소리가 가늘게 이어졌습니다. 어서 의원을 부르십시오. 시아버지가 종을 급히 내보냈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의 얼굴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아이를 걱정하는 것보다 다른 생각이 먼저였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이겠느냐? 시아버지가 낮게 말했습니다. 정 씨를 노려보는 눈빛이 칼날 같았습니다. 금덩이가 사라지고 아이가 밤마다 울고 아들이 병들고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일어났다. 이것이 그저 우연이겠느냐? 정 씨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시아버지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내일 아침 관아에 신고하겠다. 이 집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낱낱이 밝혀야겠다. 아버님, 제발, 입 닫히거라. 시아버지의 호통에 정 씨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이를 안고 흐느끼기만 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시아버지는 정말로 관아로 향했습니다. 고을 사또에게 집안의 괴이한 일들을 낱낱이 고했습니다. 금덩이가 사라졌고 손자는 밤마다 울어대며 아들은 원인 모를 병에 걸렸습니다. 이것은 분명 무언가 부정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사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포졸들을 보내 집안을 조사하게 했습니다. 포졸들이 집안 곳곳을 뒤졌습니다. 종들을 불러 신문했습니다. 그런데 종년 하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님께서 밤마다 뒷산으로 가시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뭐라고? 포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언제부터냐? 1년도 넘었습니다. 처음에는 우연히 보았는데 여러 번 보았습니다. 한밤중에 보자기를 들고 나가셨습니다. 포졸들이 정 씨를 불렀습니다. 정 씨는 사색이 되어 나왔습니다. 밤마다 뒷산에 갔다는데 사실이냐? 저는 사실대로 말하지 않으면 형장을 칠 것이다. 정 씨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산제당에 무당이 있습니다. 아이를 점지받기 위해 그곳에 갔습니다. 무당이라고? 포졸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사또에게 보고가 올라갔고 곧바로 포졸들이 뒷산으로 향했습니다. 산제당은 여전히 텅 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졸들은 제단 주변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제단 뒤편 구석에서 보자기 하나가 나왔습니다. 보자기를 풀자 금비녀, 은수저, 비단천, 그리고 금덩이가 나왔습니다. 정씨가 1년 동안 바친 물건들이 고스란히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관아로 가져가라. 포졸들은 물건을 챙겨 돌아갔습니다. 사또 앞에 물건들이 펼쳐졌습니다. 시아버지가 금덩이를 보고 소리쳤습니다. 이것이 내 금덩이요. 이것을 누가 가져갔단 말이오. 사또가 정씨를 불렀습니다. 정씨는 떨리는 다리로 관아에 섰습니다. 이 물건들을 네가 무당에게 주었느냐?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런 짓을 했느냐? 정씨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해 쫓겨날 처지였습니다. 무당이 아들을 점지해준다고 했습니다. 저는 너무 절박했습니다. 사또는 혀를 찼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 무당은 어디 있느냐? 모르겠습니다. 며칠 전부터 산제당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무당이 도망친 것 같지 않습니까? 사또는 포졸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산제당 주변을 샅샅이 뒤져라. 그 무당을 찾아내야 한다. 포졸들이 사방을 수색했습니다. 산제당에서 1시경쯤 떨어진 곳에 작은 움막이 있었습니다. 포졸들이 다가가자 안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나와라. 문이 열리고 한 여인이 나왔습니다. 무당이었습니다. 하지만 무복을 벗고 평민의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보따리가 들려 있었습니다. 네가 그 무당이냐? 아닙니다. 저는 그저. 포졸이 보따리를 빼앗아 열었습니다. 안에서 금부치와 은부치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정씨가 바친 물건들이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저는 무당은 더 이상 변명하지 못했습니다. 포졸들이 그녀를 끌고 관아로 돌아왔습니다. 관아뜰에 무당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또가 호통을 쳤습니다. 내 정체를 밝혀라. 무당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사또가 형장을 들라고 명령했습니다. 포졸이 형장을 들어 올렸을 때 무당이 입을 열었습니다. 제 이름은 월녀입니다. 월녀? 어디서 온 계집이냐? 저는 20년 전 이 집안의 종이었습니다. 뜰에 있던 모든 사람이 놀라 숨을 죽였습니다. 시아버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소리냐? 우리 집 종이었다고? 예, 저는 이 집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그런데 월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어머니가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도둑질을 했다는 누명을 쓰고 매를 맞아 죽었습니다. 시아버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무언가 기억나는 듯 했습니다. 그때 그 계집의 딸이 내 놈이었구나. 예, 저는 그 후 이 집에서 쫓겨나 산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기회를 노렸습니다. 이 집안에 복수할 기회를. 사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그래서 무당 행세를 하며 며느리를 속인 것이냐? 그렇습니다. 월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증오가 가득했습니다. 이 집안이 망하는 것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정씨는 그 자리에서 기절할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1년 동안 믿고 따랐던 무당이 집안의 원한을 품은 노비 출신이었다니. 사또가 월녀를 노려보며 물었습니다. 사주팔자를 받아간 것은 무엇 때문이냐? 아이에게 저주라도 거는 것이냐? 월녀가 피식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섬뜩했습니다. 저주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무슨 소리냐?
저는 무당이 아닙니다. 그저 무당 흉내를 낸 것뿐입니다. 신령이니 저준이 하는 것은 모두 거짓말입니다. 뜰에 있던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정 씨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무당이 아니라니 그럼 지난 1년은 무엇이었단 말입니까? 사또가 다그쳤습니다. 그럼 사주를 받아간 이유는 무엇이냐?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월녀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이의 사주에는 생년월일이 적혀 있습니다. 그것만 있으면 관아에서 아이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지요. 저는 그것을 없애고 싶었습니다. 왜 아이의 신원을 없애려 했느냐? 아이를 훔쳐 달아날 생각이었습니다. 정 씨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뭐라고? 월녀가 정 씨를 돌아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조롱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님, 당신은 정말 어리석었습니다. 제가 매달 받은 물건들을 보십시오. 금은보화가 가득합니다. 이것만 있으면 평생 걱정 없이 살 수 있습니다. 그럼 저주는 없다는 말입니까? 아이가 밤마다 온 것도, 남편이 병든 것도, 그것은 제가 한 일이 아닙니다. 월녀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아이가 우는 것은 그저 배앓이였겠지요. 마님께서 너무 신경을 쓰셔서 아이도 불안했을 것입니다. 남편이 병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님이 몰래 물건을 빼돌리고 밤마다 집을 나서니 남편이 스트레스를 받았겠지요.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모든 것이 우연이었다는 말입니다. 사또가 혀를 찼습니다. 그럼 신령이니 의식이니 하는 것은 모두 거짓이었단 말이냐? 그렇습니다. 저는 그저 마님의 절박함을 이용했을 뿐입니다. 아들을 원하는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 알았기에 그 마음을 이용해 물건을 받아낸 것입니다. 정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1년 동안 자신이 한 모든 일이 허무하게 무너졌습니다. 신령도 없었고 저주도 없었고 아이를 점지해 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한 여인의 복수극에 노란한 것입니다. 시아버지가 분노에 차서 소리쳤습니다. 이 망할 것, 당장 곤장을 쳐라. 포졸들이 월녀를 끌어냈습니다. 하지만 월녀는 웃고 있었습니다. 끌려가면서도 정 씨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마님, 제 복수는 이미 성공했습니다. 마님께서 스스로 집안의 물건을 훔치고 거짓말을 하고 죄 없는 종들을 쫓아내게 만들었으니까요. 정 씨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월녀의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사또는 정 씨를 돌아보았습니다. 너도 죄가 없지 않다. 집안의 물건을 몰래 빼돌렸고 시부모를 속였으며 무당과 거래를 했다. 비록 속은 것이긴 하나 내 어리석음이 이 모든 일을 불렀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정 씨는 바닥에 이마를 찌으며 빌었습니다. 하지만 사또의 얼굴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처분을 결정하시도록 하라. 재판이 끝났습니다. 월녀는 곤장을 맞고 유배를 가게 되었습니다. 집안의 물건들은 되찾았지만 금비녀는 이미 팔아버린 뒤였습니다. 그날 밤 시아버지가 정 씨를 불렀습니다. 사랑채에는 시어머니와 남편도 함께 있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얼굴이 창백했지만 일어나 앉아 있었습니다. 며느리,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낮고 무거웠습니다. 너의 어리석음이 이 집안을 망칠 뻔했다. 집안의 가보를 잃었고 집안의 체면이 땅에 떨어졌다. 죄송합니다, 아버님. 아들을 낳긴 했으나 그 과정이 이러했으니 어찌 며느리로 둘 수 있겠느냐. 정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시아버지가 이어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있으니 당장 내쫓지는 않겠다. 다만 시아버지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앞으로 이 집안에서 내 입지는 없을 것이다. 명심하거라. 정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방으로 돌아온 정 씨는 잠든 아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아이는 편안하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이 괴로움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정말 배알이었던 것입니다. 그때 문이 열리며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정 씨는 황급히 일어나 절을 했습니다. 여보,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정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실망과 분노, 그리고 슬픔이 섞여 있었습니다. 당신은 나를 믿지 않았소. 그게 아닙니다. 저는 아들이 없어도 나는 당신을 지켰을 것이요. 아버지를 설득하고 시간을 더 달라고 빌었을 것이요. 하지만 당신은 나를 믿지 않고 무당을 찾아갔어.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집안의 물건을 훔치고 거짓말을 하고 나를 속였어. 이제 나는 당신을 어떻게 믿어야 하오? 정 씨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돌아서서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정 씨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 씨의 앞날은 어떻게 될까요? 이틀 후 시어머니가 정 씨를 불렀습니다. 손에는 보따리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것은 내 짐이다. 챙겨라. 어머님, 이게 무슨... 내일 아침 친정으로 돌아가거라. 아이는 우리가 키우겠다. 정 씨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결국 쫓겨나는 것입니다. 아들을 낳고도 모든 것을 바치고도 결국 소박을 맞는 것입니다. 아이만은 제게 안 된다. 집안의 대를 이을 아이를 내게 맡길 수 없다. 내일 아침 일찍 떠나거라. 시어머니가 돌아서 나갔습니다. 정 씨는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정 씨는 잠든 아이를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쳤는데 이제 이 아이마저 빼앗기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밖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불이야. 사랑채에 불이 났어. 불이야. 사랑채에 불이 났어. 정 씨는 화들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아이를 안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사랑채 쪽에서 붉은 불길이 치솟고 있었습니다. 종들이 물동이를 들고 달려가고 시아버지와 남편이 급히 뛰쳐나왔습니다. 다행히 불은 크게 번지지 않았습니다. 종들이 재빨리 끄고 보니 사랑채 한쪽 방만 그을렸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의 서재가 있던 방이었습니다. 날이 밝자 불이 난 원인이 밝혀졌습니다. 촛불이 책을 태운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그날 밤 서재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럼 누가 촛불을 켜놓은 것일까요? 종들을 조사했지만 아무도 서재에 들어간 사람이 없었습니다. 결국 며칠 전 쫓겨난 종년의 소행으로 의심되었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없었습니다. 정 씨는 보따리를 들고 대문 앞에 섰습니다. 친정으로 가는 날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아이를 안고 나왔습니다. 정 씨가 아이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가야, 어미가 미안하구나. 어리석은 어미를 용서하렴. 시어머니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제 가거라. 돌아올 생각은 말고. 남편이 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정 씨를 바라보는 눈빛이 복잡했습니다. 정 씨가 다가가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여보,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남편은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서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이 아들을 낳은 것은 사실이요. 하지만 그 과정이 이러했으니 집안에 둘 수 없어. 아이는 내가 잘 키우겠어. 고맙습니다. 정 씨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문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니 시어머니가 아이를 안고 서 있었습니다. 아이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정 씨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눈물을 쏟으며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친정에 도착하자 오빠가 문을 열었습니다. 정 씨의 모습을 보더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소문은 다 들었다. 들어오너라. 어머니는 정씨를 보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꼬짓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사랑채에서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얼굴을 볼 면목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정씨는 친정 골방에 들어갔습니다. 좁고 어두운 방이었습니다. 창문도 작아 햇빛이 잘 들지 않았습니다. 이곳이 이제 정씨가 평생 살아갈 곳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왔습니다. 저 집 딸이 무당한테 속아서 집안 물건을 다 갖다 바쳤다더라. 어휴, 그것도 모자라 소박까지 맞았다지 뭐야. 아들을 낳고도 쫓겨나다니 얼마나 잘못을 했으면. 정씨는 방 안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밤마다 아이 생각에 눈물만 흘렸습니다. 어느 날 오빠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동생아, 이러고만 있을 것이냐. 오라버니, 저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네가 저지른 일이니 네가 감당해야지. 다만 한 가지는 기억해라. 아들은 무사하고 남편도 회복했다. 네가 원하던 것은 이루어진 셈이다. 오빠의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들은 무사했습니다. 남편도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무당의 저주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다만 정씨 자신의 어리석음만이 있었을 뿐입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정씨는 친정에서 바느질을 하며 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옷을 꿰매주고 푼돈을 벌었습니다. 예전에 양반댁 마님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이제는 그저 소박 맞은 여인일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종년이 찾아왔습니다. 정씨가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네가 어째서 여기까지? 마님, 아니 아씨. 아기 도련님 소식을 전하러 왔습니다. 아이가 어떻습니까? 건강합니까? 예, 무럭무럭 자라고 있습니다. 나리께서 정성껏 돌보고 계십니다. 정씨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종년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씨, 한 가지 여쭤도 되겠습니까? 무엇이냐? 그때 왜 그러셨습니까? 왜 무당을 찾아가셨습니까? 정씨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너무 절박했다. 쫓겨날까 두려웠고 아들이 없으면 모든 것을 잃을 것 같았다. 그래서 판단력을 잃었다. 남편을 믿지 못했고 시부모의 마음도 헤아리지 못했다. 그저 내 두려움만 보였다. 종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아씨, 아들은 결국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무당 덕분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는 안다. 아이는 원래 생길 아이였다. 다만 시간이 조금 더 필요했을 뿐이다. 내가 조급해하지 않았더라면, 남편을 믿고 기다렸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다. 정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욕심이 화를 불렀다. 절박함이 판단을 흐렸다. 그리고 한 번의 거짓말이 수많은 거짓말을 낳았다. 이것이 내가 치른 대가다. 여러분, 정씨의 이야기를 들으시니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종년이 돌아가고 정씨는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저 멀리 시댁이 있는 마을이 보였습니다. 아이가 저기서 자라고 있겠지요. 정씨는 바느질을 계속했습니다. 손끝이 아팠지만 바늘을 놓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이제 정씨의 삶이었습니다. 양반댁 마님에서 소박맞은 여인으로, 화려한 비단옷에서 무명옷으로, 넓은 안채에서 좁은 골방으로. 하지만 정씨는 알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자신이 선택한 길의 끝이라는 것을. 무당을 찾아간 것도, 거짓말을 한 것도, 집안 물건을 훔친 것도 모두 자신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 이 이야기는 마을의 전설처럼 남았습니다. 절박함에 무당을 찾아갔다가 모든 것을 잃은 여인의 이야기.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욕심이 화를 부른다더니 절박해도 판단력을 잃으면 안 되는 법이지. 여러분, 그래서 말입니다. 사람이 절박한 상황에 놓이면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럴 때일수록 한 걸음 물러서서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하려는 선택이 정말 옳은 것인지, 다른 길은 없는 것인지. 정 씨가 만약 남편을 믿고 조금만 더 기다렸더라면 어땠을까요? 무당을 찾아가는 대신 시부모와 솔직하게 이야기했더라면 어땠을까요? 절박함이 불러온 어리석은 거래는 결국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아들은 낳았지만 그 아들을 품에 안을 수 없게 되었고, 집도 남편도 모두 잃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조선시대 한 여인이 치른 대가였습니다.